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행동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랑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을 달라고 하면 귀찮음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더 간단한 지시부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늘려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수능 훈련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위험한 것을 만지게 되는 경우에 멈춰! 라는 지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지 아이한테 간단하게 무언가를 가지고 오라는 심부름 같은 경우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멀리 있거나 아니면 물건의 이름이 어렵거나 아니면 상황에서 아이가 놀이 중에 잘 놀고 있는데 심부름을 시키면 누구라도 싫을 거거든요. 쓰레기가 버려야 될 상황에서 아이에게 버리라고 지시를 하면 아이는 그 상황에서의 맥락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버려라는 지시를 수행을 했는데 엄마는 우리 아이가 버려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치는 부분들을 문제로 많이 삼죠. 요즘 최근에는 학교에서 인권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장애 학생도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환경적인 중재 안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차별이냐 차이냐.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되게 고심해서 고민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이게 아이가 느꼈을 때 차별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BCBA이자 초등 특수교사 그리고 현재 구로에서 ABA 아동발달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윤지민 소장님을 모시고 특수교육에서의 ABA의 입지에 대해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교육에서 ABA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특수교육은 교육학과, 발달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기반으로 제도적, 교육적 틀 안에서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이제 ABA는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학문을 기반으로 과학적 행동 원리에 따라서 개별적인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ABA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른 점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특수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무엇을 가르치냐가 중요하고 ABA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의 관점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ABA가 특수교육을 보완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잘 가르치고자 이걸 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특수교육학을 전공을 할 때 저는 부끄럽게도 행동수정을 배웠던 세대입니다. 그 이후에 행동수정이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응용행동 분석에 기반한 행동 중재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되고요. 학교에서도 도전적인 행동에 대한 것들을 응용행동 분석 기반의 행동 중재를 사용하여서 아이들을 중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PBS라는 행동 지원 단위 학교에 협력하여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죠. 선생님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긍정적 행동중재 지원단으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동중재 지원단 참여하시면서 어떤 느낀 점 같은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어려움들을 저는 이제 느꼈어요. 저도 특수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 상황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ABA 치료사더라고요. 저도 이제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행동 중재에만 아이한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의 특수교육이라 함은 전인적인 발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의 결정권이라던가 학생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권 문제랑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는 학교에서 인권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장애 학생도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환경적인 중재 안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차별이냐 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PBS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인천시 교육청에서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중재를 선생님이 계획했을 때 이것이 아동의 인권에 침해가 되느냐, 이건 중재로 계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차별이다라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걸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되게 고심해서 고민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이게 아이가 느꼈을 때 차별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수교육적인 관점에서 ABA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BA 같은 경우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치는 부분들을 문제로 많이 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수능 훈련은 지시 따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특히나 ASD 아동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능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시에 따라야지 상호작용의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학습 참여의 기회가 열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도 치료할 때 어머님한테 조금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게 아이가 지시 따르기를 너무 잘하니까 이상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아이는 지시에 무조건 수능만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너무 이제 기계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ABA 치료사이기 때문에 수능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훈련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위험한 것을 만지게 되는 경우에 멈춰라는 지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지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수능 훈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에게 활동에 있어서의 참여적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들도 아이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 거절에 대한 것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가 상호작용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거절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준다면 어떤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즐겁게 참여를 하는 방법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은 수능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위험한 행동에 있어서 멈출 수 있는 것들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는다면 그 다음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수능 훈련, 지시 따르기 연습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BA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행동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엄마의 칭찬을 통해서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걸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요. 아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다는 관점하고 다르게 지시에 순응한다는 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한테 제시를 했을 때 엄마의 말을 잘 듣는 행동에 대한 것들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편안한 지시 따르기부터 간단한 지시부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늘려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선생님도 엄마시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아이들한테 혹시 이것을 적용해 보셨을까요? 개월 수와 발달 연령에 따라서 다르긴 할 거예요. 일단 처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한테 간단하게 무언가를 가지고 오라는 심부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멀리 있거나 아니면 물건의 이름이 어렵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아니면 상황에서 아이가 놀이 중에 잘 놀고 있는데 심부름을 시키면 누구라도 싫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아이가 쉽게 따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랑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을 달라고 하면 귀찮음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는 먼저 시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있는 걸 달라고 하면 그쵸. 아이가 그래도 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ABA를 하실 때 흔히 하시는 실수 또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 어머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시적인 부분을 줄 때 단서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시를 이해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리 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스처로 동반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상황 안에서의 단서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머님께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가정에서 ABA를 실천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책이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모 교육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부모 교육도 ABA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임팩트라던가 다양한 부모 교육들이 강좌로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조금 시간과 그런 부분들에 할애를 하셔서 배워서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전문성에 대한 것들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로 ABA 연구소 소개 부탁드릴게요. 구로 ABA 아동발달연구소는 구로 1동에 위치한 발달센터로 다학제가 치료 서비스를 지향하며 ABA식 조기교실, 사회성,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ABA 개별 치료까지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